할머니는 왜 돈도 안 받는데 나 봐줘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도윤이 혼자 떠올린 말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엄마 아빠 입에서 흘러나온 말일 겁니다. 할머니는 공짜로 봐주시잖아. 그 말이 그 작은 입을 통해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도윤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도윤아,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너 돌보느라 매일 장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게 다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내 엄마 아빠도 그걸 알아야 해. 아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마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도 힘들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였죠. 그날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누구를 위한 삶인가? 도연이를 위해, 그 며느리를 위해, 그들의 여행을 위해 나는 내 삶을 통째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젠 지금까지 참고 있던 나 자신에게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왜 늘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옥자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옥자입니다. 올해로 70을 앞둔 나이 지난 겨울에 제 스스로 처음으로 노인이란 단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남편 잃고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어머니였을 뿐이지요. 하지만 올해 들어 부쩍 잦아진 관절통과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두통에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진료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퍽 하고 치더군요. 아, 내가 이제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면서 그렇게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내 두 발로 잘 다니잖아. 옥자야, 정신 똑바로 차리자. 남편은 10년 전 위암 말기로 저보다 먼저 떠났습니다. 그 사람 없이 처음 보내는 겨울이 얼마나 길고 허하던지요. 장독대에 소복이 눈이 내릴 때마다 그 사람 어깨 위에 눈이 쌓이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아들놈 뒷바라지하며 살았죠. 제 아들 도연이는 40이 조금 넘은 나이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몇 년을 방황하더니 결국은 지방 소기업에 취직했고 30 중반의 1살 어린 며느리랑 결혼했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기고 말도 조곤조곤하던 아가씨였어요. 처음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웃을 때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겐 어머니로 존중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 속으로 참 감사했지요. 그랬던 아들 부부가요. 결혼한 지 딱 1년 지나고부터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전화를 못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 손주 돌보느라 바빠서 도연이가 출장 가느라 뭐 핑계가 끝도 없었어요. 그렇게 벌써 3년이 넘게 얼굴도 못 봤습니다. 명절엔 이번엔 처가 쪽 먼저 가고 다음에 찾아뵐게요라고 말만 하고 막상 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2번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싶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저도 시대 따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명절 지나고도 아무 연락이 없고 생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는 걸 보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더군요. 지난 추석에는 진짜 서러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골장에 가서 배추랑 무, 과일 조금씩 사놨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나박김치도 담그고 며느리 입맛 맞추느라 갈비찜까지 준비해뒀는데 당일 아침
문 앞에 나가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문을 열면 현관 앞에 도연이랑 손주, 며느리가 서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요, 문은 열리지도 않았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며느리가 받더군요. 아,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엔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그 말만 툭 던지고 끊더라고요. 목소리 톤도 싸늘하고 미안한 기색 하나 없는 게 딱 형식적인 전화였어요. 서운하고 기가 막혀서 하루 종일 불 꺼진 거실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박김치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데 먹을 사람은 없고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는 그 정적 속에서 제 손은 계속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다시 전화할까 싶어서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그날 밤까지도요. 사실 그 전부터 조짐은 있었습니다. 몇 번인가 아들이 전화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요즘은 애 키우는데도 돈 많이 들고 둘 다 맞벌이라 힘들어. 엄마가 근처 살면 도와주실 수 있을 텐데. 그땐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애 키우는 보모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뭘 바라는 게 잘못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기대도 원망도 다 접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여전히 도연이에요. 걔가 어릴 때 감기에 걸려서 제 등에 엎여 병원 가던 기억, 밤새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던 날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이제는 연락도 없고 명절에도 안 오고 제 생일에도 조용하고. 그래도 저는요, 엄마잖아요. 죽을 때까지 걔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애 키우면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참 어리석죠? 이따금 제 친구 혜순이랑 통화를 하면요. 야, 옥자야. 그만 기대해. 너만 마음 상하지. 애들은 다 그래. 요즘 시대엔 부모 챙기는 자식 드물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은 해도 가슴 한켠에선 자꾸 또 바보처럼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말쯤엔 연락이 오지 않을까? 혹시 이번에는 손주 데리고 들르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또 속이고 또 기다리고.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화창한 평일 오후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며느리 이름이 떴을 때 제 심장은 순간 철렁했지만 동시에 괜히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더군요. 그래서 침대에 앉은 채 얼른 통화를 눌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색할 정도로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가 제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핸드폰에 며느리 이름이 뜨던 순간 저는 얼른 허리를 펴고 받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들떴습니다. 옥자야, 내가 이래서 자식 키우는 거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요. 오랜만에 들은 며느리 목소리는 전에 없이 상냥했습니다. 아니, 너무 상냥해서 오히려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정말 오랜만이죠?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찌르르 했습니다. 아, 이 아이가 나를 기억은 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나야 잘 지내지. 너희는? 도연이는 잘 있고? 제 목소리도 조금은 떠는 게 느껴졌습니다. 설렘, 기대, 안도감, 복잡한 감정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요, 며느리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전화드린 건
저희가 다음 주에 한 4박 5일 정도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돼서요. 도윤이를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반가워서 전화한 게 아니라 아이를 맡기려는 목적이었구나.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더니 며느리는 다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이도 요즘 할머니 보고 싶다고 자주 말하더라고요. 요즘 워낙 말을 많이 배워서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님이랑 있으면 도윤이도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좋을 것 같아서요. 말은 참 예쁘게 했습니다. 저도 바보처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 손주인데, 그래도 혈육인데, 며칠인데? 하고 물었더니 화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토요일 저녁에 도착해요. 한 4박 5일 정도요. 중간에 혹시 일정 바뀌면 연락드릴게요. 아, 도윤이는 어린이집 방학이라 집에 데리고 있어야 하거든요. 마침 어머님이 계셔주시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그 다행이라는 말이 자꾸 제 귀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다행이라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맞는 키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으로는 말도 안 했는데 이미 마음속으로 그래, 맡아보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 그 말이 나오기까지 단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며느리는 기쁜 목소리로 정말이요?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도윤이도 좋아할 거예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하루가 지나고 도윤이가 올 준비를 하느라 저는 작은 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창고처럼 쓰던 방인데 아이가 자야 하니까 이불도 새로 빨고 방바닥도 걸레질을 2번이나 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우유, 과일, 과자, 아이가 좋아한다는 햄도 샀고요. 장난감은 없으니 근처 문구점에서 색연필이랑 스케치북도 몇 개 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이 열날까봐 해열제랑 체온계도 챙겨놓고요. 그 모든 걸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론 자꾸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너 또 속는 거야. 너 또 필요할 때만 연락받은 거야. 하지만 저는 그걸 애써 무시했어요. 그래도 손주잖아. 그래도 내 아들 피부치잖아. 그 생각 하나로 밤새도록 이불 덮개며 베갯니까지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윤이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일찍 도연이 차를 타고 와서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는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길 줄 알았는데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쓱 쳐다보더니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말도 안 했습니다. 며느리는 민망했는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여긴 할머니 집이야. 여기서 며칠 놀 거야. 할머니랑 재밌게 놀아야지. 그 말에도 도윤이는 시큰둥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시계를 한번 보더니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비행기 시간 때문에 먼저 가볼게요. 아, 여기에 필요한 것들 챙겨놨고요. 일정 바뀌면 연락드릴게요. 도연 오빠랑 비행기 시간 늦겠다고 난리네요. 그럼 다녀올게요. 그렇게 인사도 급히 하고는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도윤이는 저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그냥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냥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10분쯤 지나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핸드폰 있어요? 응? 왜? 유튜브 봐야 돼요. 그 말에 저는 핸드폰을 내어줬고 도윤이는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영상만 봤습니다. 밥도 잘 안 먹으려 하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도윤이 잘 도착했어. 밥 먹고 이제 자려 해. 익십. 읽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사진을 찍어 보내고 아이 상태를 알려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확인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슬금슬금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여행 간 건 맞는 걸까? 혹시 도윤이 떠맡기고 부부끼리 어딘가 멀리 간 건 아닐까? 애는 여기 맡기고 자기들끼리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꼬리를 물며 떠올랐습니다. 그저 여행 간다는 말 하나 믿고 저는 이렇게 늙은 몸으로 아이 돌보고 있는데 불쑥 찾아와 부탁 하나 던져놓고는 연락 한 통 없는 이 상황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도윤이는 옆방에서 잠들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스탠드만 켠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이게 가족이 맞을까? 도윤이를 데려다 준 지 어느덧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4박 5일이라더니 벌써 약속했던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이 되었는데도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부모라면 아이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먼저 전화 걸었습니다. 도연이 핸드폰은 꺼져 있더군요. 며느리 번호로 걸었더니 연결은 됐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받더군요. 어머님이시구나. 아, 제가 진짜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제주에서 갑자기 비가 와서 항공편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좀 더 있다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도윤이 잘 있죠?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그 말투는 지나치게 가볍고 일방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며칠이나 더 있어야 하는 건데? 일단 내일 항공편 다시 알아보고요. 빠르면 모레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도윤이 할머니랑 잘 지내잖아요. 애도 할머니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가 뭘 좋아한다는 건지 말도 없이 기간을 늘려놓고 이제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더군다나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며느리의 모레는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점점 저를 불편하게 대했습니다. 할머니, 김치찌개 말고 치킨 먹고 싶어요. 이건 싫어. 치킨 시켜줘요. 우리 엄마는 맨날 치킨 시켜줘요. 여기 너무 오래 있어서 싫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참았습니다. 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그런 아이에게 기본 예의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장을 봐 오느라 잠깐 도윤이를 혼자 두고 나갔는데 집에 오니 소파 위에 과자가 다 흩어져 있고 주스는 바닥에 흘러 있고 TV는 최대 볼륨으로 켜져 있었고 도윤이는 저를 보자마자 짜증을 냈습니다. 화가 나기보단 황당했습니다. 도윤아, 그러면 안 돼. 할머니도 힘들어. 다 치우는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아이가 툭 하고 내뱉은 말이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우리 엄마는 할머니는 집에서 맨날 노니까 시간 많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집에서 논다니요. 이 나이에 병원 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무릎이 욱신거려서 일어나기도 힘든데 그걸 노는 거라니. 그걸 그렇게 가르친 아들 부부가 너무 미웠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도연이도 며느리도 절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식이며 밥이며 전부 제 돈으로 해결하고 있었고 모든 게 부족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해봤지만 답장은 이거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지금 경비가 빠듯해서요. 유유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꼭 챙겨드릴게요. 그 다음에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참했습니다. 어릴 때 도연이 감기 걸렸을 때 밤새 물수건으로 열을 식히며 기도하던 제가 지금은 무상보모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마치 제가 이걸 좋아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도윤이 보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저희 엄마는 손주 봐달라고 해도 절대 안 보시거든요. 어머님은 역시 다르세요. 다르다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서 이용하기 좋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혜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요즘 손주 보고 있어. 며느리가 제주 간다고 맡기고 안 와. 혜순이는 처음에는 놀라더니 금방 어이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야, 너 미쳤니? 왜 그런 걸 맡아? 무슨 계약도 아니고 돈이라도 받냐? 아휴, 진짜 착한 것도 정도 것이지. 그거 그냥 이용당하는 거야, 옥자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진짜,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도윤이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여기 와이파이 너무 느려요. 할머니, 틱톡은 왜 안 돼요? 엄마는 이런 거 다 해줘요. 아이 탓을 하긴 싫었지만 저도 결국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몸뚱이에 담긴 어른들의 무책임한 가르침이 제 마음을 핥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생각보다 더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이 회사 쪽 일도 겹쳐서요. 도윤이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유유 진짜 어머님 아니면 누구한테도 못 맡기겠어요. 그 말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고 가슴은 싸하게 식어갔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맡겨놓은 거였구나.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돌아올 계획도 없고 그냥 이대로 놓고 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날 밤 저는 깊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선 빗방울이 똑똑 떨어졌고 제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기는 할까? 나는 왜 이 나이 먹도록 사람들 눈치나 보며 그렇게 살아온 걸까?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옥자야, 넌 대체 누구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니? 그날 아침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늦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그 아이 아침밥을 준비하느라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반찬은 어제 해둔 미역국에 계란말이, 아이가 좋아한다는 소시지를 한 줄 구워 올렸습니다. 김은 아이들이 먹기 좋게 자른 도시락김을 접시에 올려뒀고요. 그런데요. 밥을 차려서 아이를 깨우러 갔더니 도윤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않은 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킨 먹고 싶어요. 이거 말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새벽부터 재래시장 다녀와서 장 보고 무거운 봉지 들고 오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그걸 한마디로 무시하는 말투였거든요. 도윤아, 오늘은 아침밥 먹고 점심에 맛있는 거 시켜줄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이는 손으로 이불을 확 걷어차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싫어. 엄마는 아침에도 치킨 시켜줘요. 할머니는 왜 이것만 줘요? 여기 안 살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참고 이불을 덮어주며 달랬습니다. 그래, 그래. 조금만 참자. 엄마 아빠 곧 올 거야. 그날 점심 저는 결국 치킨을 시켰습니다. 배달앱은 처음 써보는 거라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이웃집 청년에게 도움을 받아 주문했어요. 점심시간에 도윤이는 치킨을 먹고는 제 핸드폰을 가져가 유튜브를 켰습니다. 한참 동안 휴대폰을 붙잡고 웃기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했지만 정작 저랑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인찜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도윤이 밥 먹이고 있다. 언제쯤 데리러 올 수 있는지 말 좀 해주렴. 역시나 며느리는 읽고도 답이 없었고 도연이는 아예 확인도 안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유유 아직 일정이 정리가 안 돼서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도윤이만 괜찮으면 며칠만 더 부탁드릴게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니까 저희도 안심하고 있어요. 도와주시니까 안심하고 있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이게 도움입니까? 아무런 약속도 대가도 없이 그냥 사람 하나 맡겨놓고 2주째 연락도 없이 지내는 게 저도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늙어가는 육신이었고 병원도 다녀야 했고 한 달에 2번은 혈압약을 타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 한 번도 제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아프지는 않은지, 힘들지는 않은지, 필요한 건 없는지, 그 어떤 관심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석이 길어지니 사유서를 써서 보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며느리에게 다시 연락했죠. 도윤이 어린이집에서 결석 사유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보낸 톡은 이랬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어머님이 대신 써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도윤이 이번 주까지도 힘들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해요. 유유 어머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대신 써서 보내달라.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 부모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딱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속상해서 오랜만에 아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동생은 7살이나 어린데도 저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 지금 도연이 아들 맡아서 2주째 키우고 있어. 뭐? 언니 무슨 계약이라도 했어? 걔네는 뭐 하는데? 동생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이건 그냥 무임금 돌봄 노동이야. 언니가 사랑으로 한다고 해도 저쪽은 그걸 절대 그렇게 안 봐. 그냥 우리 애 봐주는 사람으로 보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쓰는 방식이 아니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가 저한테 묻더군요. 할머니는 왜 돈도 안 받는데 나 봐줘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도윤이 혼자 떠올린 말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엄마 아빠 입에서 흘러나온 말일 겁니다. 할머니는 공짜로 봐주시잖아. 그 말이 그 작은 입을 통해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도윤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도윤아,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너 돌보느라 매일 장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게 다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내 엄마 아빠도 그걸 알아야 해. 아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마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도 힘들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였죠. 그날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누구를 위한 삶인가? 도연이를 위해, 그 며느리를 위해,
그들의 여행을 위해 나는 내 삶을 통째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젠 지금까지 참고 있던 나 자신에게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왜 늘 나는? 그날 새벽 저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적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는 하지 말자. 그날 새벽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다이어리의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는 하지 말자. 그렇게 적고도 한참 동안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켜놓은 조명 아래 제 손등의 주름과 핏줄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세월이 스쳐간 자국들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로, 어머니로, 그리고 지금은 보모 취급을 받는 여자로 살아온 흔적이죠. 그렇게 한숨을 돌리고 거실에 나와 보니 도윤이는 소파 위에서 엎드린 채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먹다 남긴 과자 봉지가 널브러져 있었고 빈 우유팩도 발로 툭 차놓은 상태였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다. 잘못은 아이를 이렇게 키운 어른들이다. 밥을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향하다 말고 문득 제 휴대폰을 열어 혜순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밥 한번 같이 먹자. 나 요즘 할 얘기 많아. 몇 분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웬일이냐? 너한테 먼저 연락 오긴 처음이네. 혜순이 특유의 시원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 진짜 바보 같아.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저는 지난 3주 동안 있었던 일을 죄다 털어놓았습니다. 도윤이를 맡게 된 이후부터 연락 없는 도연이와 며느리, 무시당하는 느낌, 그리고 도윤이 입을 통해 들은 할머니는 돈도 안 받는데 왜 봐줘요라는 말까지. 혜순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조용히 한마디 던졌습니다. 옥자야, 이제 그만해. 넌 엄마지 노예가 아니야. 그 말이 너무 명확하게 꽂혀서 저는 도저히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혜순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이 키운다고 너 평생 일만 했잖아.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사고 허리 휘어지게 일해서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줬잖아.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살 차례야. 그런데 그놈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봐주니까 편하게 놀고 있는 거야. 너 없었으면 어떻게든 자기들이 방법 찾았겠지. 그런데 엄마가 있으니까 맡기자 하고 지들 인생은 지들 편한 대로 챙기고 있는 거야. 그게 자식이야? 그게 가족이냐고. 그 말에 저는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 말을 듣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늦게서야 이게 이용당한 거라는 걸 깨달았을까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혜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정리해. 걔네는 절대 먼저 못해. 지금도 우리 엄마니까 원래 그래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걸. 이젠 내가 너를 지켜야 해. 그리고 집도, 내 시간도, 내 마음도. 그건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써야지. 왜 남한테 다 내줘. 그날 통화가 끝나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조건. 노후 혼자 살기 좋은 곳. 노년 여성 자기 인생 되찾기. 생전 한 번도 검색해 본 적 없는 단어들이었고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체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는 게임에 집중하느라 대답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이 못 돌보면 어떡하지?
그제서야 도윤이는 고개를 돌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전화하면 돼요. 엄마가 데리러 오겠지.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그 아이의 표정. 그게 지금 도연이네 가족의 사고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무조건 필요할 때만 찾고 불편하거나 감정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 그걸 보고 있자니 저는 더 이상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혜순이와 며칠 뒤 다시 만났습니다. 동네 분식집에서 김밥이랑 떡볶이 하나 시켜놓고 앉았는데 혜순이가 다짜고짜 말하더군요. 옥자야, 솔직히 말해. 너 그 집 아직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응. 그럼 팔아. 뭐? 그 집 팔고 실버타운으로 가. 내 인생 내가 주도권 가져. 지금 안 그러면 평생 이용당하다 끝나. 걔네는 너 없으면 방법 찾아. 근데 내가 있으니까 편한 거야. 이젠 내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혜순이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나중에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과연 올까? 연락도 없는 애들이? 그때 너 병실 침대에서 더 서럽게 울 거야. 혜순이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확했고 제가 스스로 회피하고 있던 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한 정거장을 더 갔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다시 다이어리를 꺼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이옥자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산다. 이 집을 팔자.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자. 그 글씨를 또박또박 적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제 도연이의 엄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무릎 통증이 심해서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도윤이는 이미 일어나 소파에 앉아 있었고 TV는 만화 채널이 계속 틀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도 없이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윤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느려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웃으며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말이 너무 뼈에 사무쳤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빨리 못 움직여라는 말투, 배려는커녕 짜증 섞인 말투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고 밥을 차렸습니다. 김구이, 달걀찜, 국 한 그릇. 도윤이가 잘 먹는 것들이었지요. 상에 차려놓고 불렀습니다. 도윤아, 밥 다 됐다. 손 씻고 와. 그런데 도윤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 다 보고 갈게요. 지금 밥부터 먹고 영상은 나중에 봐. 싫어요. 엄마는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게 해줘요. 그 말에 저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할머니 집이니까 할머니 말 들어야지. 빨리 와. 그랬더니 도윤이가 뭘 던졌습니다. 그건 리모컨이었습니다. 소파에 있던 리모컨을 제 방향으로 휙 던졌고 그것이 제 발등에 툭 떨어졌습니다. 싫다고 했잖아요. 여긴 냄새나고 집도 작고 엄마 집 가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 집은 오래돼서 지저분하다고. 냄새도 난다고. 나 여기 안 올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넘겼던 말들, 무시당한 시간들, 홀로 울며
속으로 삼켰던 억울함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솟구쳤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이라기보다 그 아이의 입을 빌려 그런 말을 시킨 어른들이 미웠습니다.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는지, 내 손으로 키운 자식이 내 삶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건지. 그날 저녁 저는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할머니 밥 안 해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한텐 냄새나는 집이고 지저분한 곳이라며. 그런 집에서 먹는 밥 맛없을 거야. 그냥 굶어. 아이는 울먹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스스로를 먼저 지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모든 걸 참기만 하며 살았던 저였지만 그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톡만 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단답형으로 보냈습니다. 내일 도윤이 데려가. 더는 못 본다. 며느리의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고 한참 후에야 이렇게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도윤이 무슨 문제 있었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는 단 한 문장만 보냈습니다. 할머니 집은 냄새나고 더럽다고 가르친 사람 너잖아. 그 뒤로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도연이와 함께 왔습니다. 도윤이는 반쯤 울어서 얼굴이 부어 있었고 며느리는 예의 없는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예정보다 늦게 와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도 당황스럽네요. 그 말투, 그 표정 참 뻔뻔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말했습니다. 도윤이한테 그런 말 가르친 거 너지? 여긴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그래. 맞아. 이 집 작고 오래됐지. 근데 이 집은 내가 죽어라 이래서 아들 하나 대학 보내며 지켜온 집이야. 그런 집을 아무렇지 않게 비하하는 너희는 나한테 자식도 아니야. 그러니까 데려가. 다시는 연락하지 마. 더는 나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며느리의 짜증 섞인 말소리가 들렸고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침묵으로 방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에 앉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도 외로워서도 아닙니다.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나를 지켰다는 기분,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 그 감정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손주 도윤이를 데리고 떠난 뒤 집안은 오랜만에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도 TV 소리도 장난감 던지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도 원망스럽던 고요함이 그날만큼은 꼭 제 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마 불을 끄지 못한 채 거실 한쪽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남편의 사진, 도연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손잡고 찍은 사진, 소풍 가서 도시락을 나눠 먹던 여름날, 바닷가에서 셋이서 웃으며 찍은 사진. 그 모든 시간이 스쳐갔습니다. 그 시절 저는 분명 행복하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도연이가 사춘기에 문을 쾅 닫아도 그저 내가 참고 살면 이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지금 내게 보여주는 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존재라는 처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부동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동네에서 20년 넘게 영업한 곳이라 얼굴도 익숙했고 사장님도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아이고 어르신,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집 좀 팔려고요.
급한 건 아니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요. 사장님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집 오래 사셨잖아요. 갑자기 왜요? 자녀분하고 상의는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아주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집 제 명의입니다. 제 인생이니까 제 결정을 제가 합니다. 사장님은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집 상태를 보러 왔고 실거래가와 시세를 알려주셨습니다. 요즘 이 동네 주택 찾는 분들이 많아서요. 금방 나갈 수 있어요. 집 안정리만 조금 해두시면 바로 내놓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에서 오래된 교과서를 꺼내고 졸업장과 상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서랍 속엔 도연이가 어린 시절 어버이날에 써준 편지도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꼭 엄마 집 사줄게요.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그 편지를 꺼내 읽는데 목이 메어 더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 종이를 조용히 접어 다시 서랍에 넣고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넌 분명히 그렇게 자랐는데 어쩌다 일이 변했을까? 하지만 한편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바라보며 내 모든 걸 포기했던 제 잘못도 있다는 걸요. 사람은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참는 데에 너무 익숙해지면 그걸 멈추는 법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계약하러 오시겠어요? 집 보고 마음에 든다는 분이 계세요. 현금 보유자라 처리도 빠를 것 같아요. 저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재킷과 검은색 바지, 그리고 낮은 굽의 단화. 거울 앞에 서니 왠지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이욕자라는 사람을 다시 만난 느낌이랄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은 후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끝났구나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와 동네 골목을 걷는데 바람에 가로수 잎이 떨어져 제 어깨에 살짝 얹혔습니다. 예전엔 이 골목을 도연이랑 같이 걸었습니다. 그 아이 손을 잡고 도연아 횡단보도 건널 땐 꼭 손들고 가야 해라고 말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그 아이의 보호자 자리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혜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집 팔았어. 전화기 너머로 한참 정적이 흐르더니 혜순이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옥자야. 이제 시작이야. 너도 누가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야. 그걸 스스로 인정한 것만으로도 진짜 잘한 거야. 집매도 대금을 받고 나서 저는 바로 실버타운 상담을 받았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하고 방문해 본 끝에 마음에 드는 작은 공동체형 실버하우스를 찾았습니다. 1인실에 공동식당, 취미 강좌, 복지관까지 딸린 곳. 무엇보다 나이든 여성들이 서로 의지하며 사는 곳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런 데 가도 될까? 싶었는데 막상 상담을 받고 나오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결정을 했기 때문이었겠지요. 짐을 꾸리는 마지막 날, 저는 작은 박스에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딱 한 장의 사진만 담았습니다. 남편, 도연이, 저 셋이서 웃고 있던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이 사진만큼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멀어졌지만 그 아이가 내 아들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니까요. 짐을 들고 집을 나서는데 문득 현관문 손잡이를 만지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잘 살아볼게.
그리고 저는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과거의 페이지를 덮는 딱하고 나는 책의 마감음 같았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많이도 참았고 많이도 포기하며 살았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다. 이젠 누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의 첫걸음을 나는 집을 팔면서 시작했다. 집을 매각한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짐은 이미 실버타운 입주 전에 일부 맡겨둔 상태였고 남은 짐들도 거의 정리됐습니다. 한 번은 아들 도연이가 집에 들르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 걸 보며 정말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결정을 그 아이는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떤 감정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엄마 요즘 괜찮아요? 정도의 연락은 오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등기우편으로 한 통의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도연. 봉투를 뜯자 안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가족명의 재산 관련 위임장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짧은 쪽지가 따라왔습니다. 엄마,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재산 정리할 때 문제 없게 이 양식대로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내. 아내랑도 상의했어. 도장 찍어서 보내줘. 저는 그 종이를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 얘기, 상해, 도장 찍어 보내달라. 기억을 더듬어 봐도 재산 정리라는 말을 꺼낸 적도 없었고 상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아, 얘는 정말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 결정의 당사자도 될 자격이 없구나. 그 길로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세 번째 울음소리 끝에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단답형의 어투. 언제나처럼 건조한 반응.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네가 보낸 등기 잘 받았다. 그런데 도연아, 지난번 얘기한 거라니 무슨 말이냐? 도연이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게 그냥 엄마 나중에 혹시 뭐 정리하실 일 생기면 우리한테 위임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세무사랑도 이야기해 봤는데 그게 요즘 절세하려면 좋대. 서류 간단한 거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서 보내줘. 전화를 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네가 지금 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엄마, 왜 또 그러는데?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고 이거 그냥 실무적인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더 가라앉았고 차분했습니다. 도연아, 집 팔았다. 뭐? 집 팔았다고. 내 명의였고 내 인생이었고 니들 허락 필요 없었어. 니들이 나를 엄마로서 대했던 적 있었니?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손주 맡기고 나한텐 단 한 번도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묻지 않았잖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걸 왜 우리랑 상의 없이. 상의? 상의? 너희가 나한테 언제 상의라는 걸 했니? 도윤이 맡긴 것도 제주도 떠난 것도 연락도 없이 내게 맡겨놓고선 말 한마디 없이 늘어졌던 것도 내가 묻지도 않고 받아줘야 하는 거였니? 내가 뭐야? 부모야? 하녀야? 니네 집 가정부야? 도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끊어. 말해도 안 통해. 그 말이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말해도 안 통해. 그 순간 제 안에 마지막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내 배를 갈라 나온 자식이라는 사실만으로
여태까지 내가 모든 걸 용서하며 참아왔던 것인데. 그래. 말해도 안 통하지. 왜냐하면 너희는 듣는 척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말 안 할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너희한테 엄마로 존재하지 않을 거야.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동안 내가 해온 일은 사랑이었는데 너희가 받아온 건 이용이었어. 그래서 이젠 그 사랑 접으려고. 내 시간, 내 집, 내 존재, 이제부턴 나를 위해 쓸 거야. 니들한텐 줄 것도 없고 줄 이유도 없어. 엄마, 앞으로 무슨 일 생겨도 연락하지 마. 내가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책임지며 살아.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고 차갑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참 예뻤습니다.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흩어지며 마치 내게 잘했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나를 지킨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도연이 번호를 휴대폰에서 지웠습니다. 며느리 번호도 도윤이 사진도 하나하나 삭제했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관계를 정리하려면 이렇게 마음을 다지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자식이라고, 손주라고, 가족이라고 무조건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잘라내야 꽃이 피는 가지도 있다는 것. 그걸 저는 내 인생 마지막 사춘기에서 마침내 배웠습니다. 짐을 옮기고 난 뒤 저는 처음으로 내 방이라는 것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실버타운의 1인실. 창문 앞에 작은 책상이 있고 그 옆엔 침대와 정갈한 장롱 하나. 이전보다 좁고 소박한 공간이지만 이곳은 누구의 간섭도, 요구도, 눈치도 없는 완전한 나만의 세계였습니다. 첫날 밤 조용한 조명 아래서 저는 다이어리 한 페이지를 넘기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옥자, 다시 태어남.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그냥 나로서. 그날 밤 저는 긴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과 도연이, 어린 시절의 도윤이가 함께 웃는 꿈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눈가가 축축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은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오전엔 체조 수업, 오후엔 수채화 교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화 상영회도 열렸습니다. 처음엔 그 모든 일정이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한 주 두 주가 지나자 어느새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지요. 같은 동에 사는 양분이 할머니와는 유난히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분도 아들 부부의 무관심 속에 이곳으로 오셨다고 하더군요. 나는 반찬 싸주면 바로 김치 시큼하다고 버리고 손주 옷 사다 주면 요즘 디자인 아니라며 째려보더라고. 그렇게 키웠나 싶었지. 참.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 여긴 살아남은 여자들의 안식처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맞아요. 살아남은 여자들. 시댁에서, 남편한테서, 자식한테서, 그리고 세월한테서 살아남은 여자들. 이곳의 식당은 아침 7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늘 혼자 앉아 밥을 먹었지만 점점 익숙해진 얼굴들이 생기면서 같이 앉을까요? 라는 말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 무슨 사연인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눈빛만 보면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그러나 힘겹게 지나온 시간을 품고 있다는 거리요. 하루는 그림 수업 중에 가장 그리고 싶은 장면을 그려보라는 숙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도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와 함께 찐 감자를 나눠 먹던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감자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엄마 진짜 맛있다. 엄마 최고.
라며 웃었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며칠 동안 그 아이만 쳐다보며 밥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림 속 표정이 참 따뜻해요. 사랑이 가득 느껴져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나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지. 그 사랑이 배신당한 건 그 사람들 몫이지 내 몫은 아니야. 그리고 어느 날 실버타운 공동 라운지에서 마주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처 지역 아동센터 자원봉사로 왔다는 고등학생이었지요. 그 아이는 저를 뚫어져라 보더니 수줍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요? 인터뷰하셨던 거 실버타운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늦게라도 내 인생을 되찾아서 다행입니다. 그 말 듣고 저 진짜 울었어요. 그 아이 말에 저는 순간 너무 놀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고 또 기억까지 해줬니? 저희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꼭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오랜만에 웃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견디며 살아낸 인생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살아있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실버타운 근처 공원 산책 중에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고 도윤이 혼자 작은 배낭을 맨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고 도윤이도 저를 보고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땐 그냥 엄마가 하란 대로 말한 거였어요. 근데 그 말들이 할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안다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괜찮다. 괜찮아. 도윤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품은 옛날 도연이를 품에 안았을 때와 똑같은 온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품은 누군가의 것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열어줄 수 있는 나의 것이라는 것. 그날 밤 저는 실버타운에 돌아와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고, 누군가의 부모였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온전히 나로 살아가는 이옥자입니다.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처럼 제 삶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주최한 작은 장터 행사에 참여했을 때 저는 직접 만든 천연 수세미와 수공예 브로치를 몇 개 내놨습니다. 마침 같은 건물에 사는 분이 언니가 제게 그랬거든요. 옥자야, 너 손재주 좋은 거 왜 이제야 써? 우리끼리만 보기엔 아깝다. 처음엔 부끄럽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래도 작은 용기를 내어 내놔봤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브로치가 금세 다 팔렸습니다. 어떤 분은 색깔 조합이 참 예뻐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면서 2개나 사가셨고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는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직접 만드셨어요? 저희 엄마도 이런 거 잘하셨는데 요즘은 손 놓으셨거든요. 이거 보니까 엄마가 생각나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시라고 전해줘요. 엄마란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 돌보느라 자기 걸 너무 오래 미뤄두거든요. 이제 자기 걸 해도 되는 나이예요. 그 엄마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삶, 그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인생이다. 내가 누군가의 엄마였던 시간들이 이제는 나라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실버타운 안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자서전 쓰기 모임이 열립니다. 삶을 돌아보며 글로 남기는 시간이죠. 저도 몇 번 참여했고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페이지를 적을 때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누군가의 무엇으로만 살아왔다. 이제서야 나는 나로 산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그래도 후회는 없다. 내가 지켜온 것들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 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였고, 엄마였고,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름들 속에서 이옥자라는 사람은 늘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젠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허락도 눈치도 보지 않고 한 달쯤 지나 도연이에게서 짧은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연락이라 조심스레 열어봤습니다. 엄마, 그날 당신이 했던 말들이 계속 생각납니다. 아무 말 못하고 전화를 끄는 건 정말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엄마가 있어줘서, 엄마가 저를 그렇게까지 키워줘서 이젠 제가 엄마를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었겠지만 그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도윤이도 엄마 얘기 자주 해요. 당신이 준 온기를 저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편지를 덮고 저는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잔잔한 파도가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그 아이도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배우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움과 후회는 품고 가되 내 발길은 과거로 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만 걷습니다. 요즘 저는 동네 어린이 센터에서 동화 읽어주는 할머니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면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 작은 눈망울들이 저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존재 자체로 귀한 사람으로 바라봐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아이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목소리 좋아요. 진짜 나쁜 사람이 나와도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가 꼭 지켜줄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보살피던 자식에게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상처만 남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 아이들이 매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혜순이가 찾아왔습니다. 햇살 좋은 봄날 오후였어요. 옥자야, 너 전보다 얼굴이 훨씬 편해졌어. 진짜 살만하지? 응. 이제야 좀 사는 기분이야. 숨도 쉴 수 있고 웃음도 나와. 이제 진짜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 이제부턴 아무도 널 끌어내리지 못하게 해. 그 말을 들은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긴 강물 같습니다. 언제 어느 지점에서 흐름이 바뀔지 모르고 어디서 멈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강물은 결국 흐르고 또 흐르며 스스로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 저 이옥자도 그 강물 위에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정체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누구의 아랫사람도 누구의 보모도 누구의 도우미도 아닌 나 자신으로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웃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문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